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이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이게 참 저도 자료 보면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가 매일 쓰는 금속들 있잖아요. 네네. 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거요. 근데 이 시장을 뭐랄까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뭐 불법 이런 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헉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 작동 원리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하면서도 아주 흥미진진한 비철금속 시장의 뒷이야기, 특히 웨어하우스 플레이라고 불리는 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복잡한 판단은 접어두시고 그냥 이 현상 자체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2025년 현재 이 시장이 아주 그냥 들썩인다고 하던데. 들썩이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봐야 해요. 특히 구리가 정말 난립니다. 작년 10월에는요. 톤당 가격이 무려 11만 2천 달러? 와, 11,200달러요? 네, 여기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근데 더 불안한 건 뭐냐면 런던 금속거래소, 우리가 보통 LM이라고 부르죠. 네, LMA. 여기에 등록된 구리 재고량이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약 13만 4천 톤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3만 4천 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을 생각하면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재고가 이렇게 바닥이라는 건요. 시장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그냥 확 폭등할 수 있는 이른바 숏스퀴즈 위험에 아주 취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숏스퀴즈요. 그게 정확히 뭐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선물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앞으로 가격이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미리 팔아두는 포지션을 숏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매도 포지션. 근데 예상과 달리 가격이 막 급등하면 손실을 줄이려고 너도 나도 막 다시 사들이겠죠? 그렇죠. 빨리 사야 손해를 덜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런 패닉 바잉이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현상, 이걸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지금 구리 시장은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잘 못 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구리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알루미늄 시장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알루미늄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러시아산 금속에 대한 제재 영향도 있고요. 또 유럽에서 곧 시행될 CBAM. CBAM.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이게 뭐냐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일종의 탄소세를 매기는 건데 당연히 알루미늄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특정 기업들이 재고를 아주 교묘하게 관리하면서 이득을 챙긴다. 이런 전략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거고요. 재고를 교묘하게 관리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웨어하우스 플레이랑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런 시장 혼란 속에서 LME에서 정해지는 공식 가격이랑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벌어져요.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프리미엄. 근데 이 프리미엄 격차가 지금 기록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바로 이 틈새를 이용해서 2025년에 역대급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LME, 런던 금속거래소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금속 시장의 심장 같은 곳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LME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납, 주석 이렇게 6가지 주요 비철금속의 선물과 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금속 시장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결정되는 가격이 전 세계 금속 가격의 기준점, 그러니까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요. 또 기업들이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해칭 거래를 하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하죠. 근데 LME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은요. 이게 단순한 금융거래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금속을 주고받는 물리적 인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인도, 실제 물건이 오고 간다는 거네요. 네. 이게 선물 가격이 실제 현물 가격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LME 시스템에도 뭔가 좀 이용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허점이랄까, 특징이랄까?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랑 딱 연결됩니다. LME 시스템에는요, 워런트라는 게 있어요. 워런트요? 네, 쉽게 말하면 LME가 승인한 전 세계 여러 창고에 보관된 특정 금속 묶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소유권 증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LME에서 금속 거래는 사실상 이 워런트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 금속은 창고에 가만히 있고요. 그럼 그 워런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워런트 자체보다는요, LME의 계약 구조랑 그 물리적 인도 방식에 좀 주목을 해야 해요. 자,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매자한테 워런트를 넘겨줘야 하는데 자기 창고 네트워크 안에 여러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워런트를 줄까요? 이왕이면 구매자가 찾아가기 좀 번거로운 곳, 예를 들어서 출고 대기줄이 엄청 길어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 그런 창고에 워런트를 넘겨줄 유인이 있다는 거죠. 왜죠? 왜냐하면 빨리 떠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워런트를 준다고 해서 판매자가 뭐 추가 이익을 얻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아, 약간 심술궂은 것 같기도 하고 기왕이면 불편한 걸 떠넘긴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LME에서 거래되는 공식 가격에는요, 이런 인도의 비효율성, 다시 말해 물건 찾아가기 힘든 비용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실제 시장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LME 가격하고 실제 현물 가격 사이의 차이, 즉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이유 중 하나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그럼 기업들이 바로 이런 LME 시스템의 특징을 이용해서 돈을 건다는 거군요. 드디어 나왔네요. 웨어하우스 플레이.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드디어 본론입니다. 웨어하우스 플레이. 아직 간단히 말하면요. 금속을 가진 회사나 아니면 트레이딩 회사들이 LME 창고 규정이라든지 임대료 구조, 또 LME 가격과 실제 가격 차이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뭘 하죠? 이걸 이용해서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선물 가격의 움직임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모든 전략, 이걸 통칭해서 웨어하우스 플레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뭐 시장을 조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는 건데요? 오,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크게 두 가지 시장 상황에서 이 전략들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는 콘탱고 상황이에요. 콘탱고. 네, 이건 선물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말해요. 즉, 미래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비싸다는 뜻이죠. 네, 미래 가격이 더 높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트레이더들은 현재 가격으로 금속을 사요. 사서 LME 창고에 그냥 쟁여둡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싼 가격의 선물 계약을 팔아두는 거죠. 아, 사서 쟁여두고 선물은 판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선물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동안 창고 임대료 내고 뭐 이자 비용 내고 그래도 남는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와, 심지어 창고 회사들은 자기 창고에 물건 많이 쌓아두려고 금속 주인한테 저희 창고 쓰시면 임대료 깎아드릴게요. 현금 인센티브 드릴게요. 하면서 막 유혹하기도 해요. 와, 이건 뭐 완전 창고를 이용한 금융 게임인데요. 그럼 반대 상황도 있나요? 현재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쌀 때는요? 네, 있습니다. 그건 백워데이션이라고 불러요. 백워데이션? 네. 현재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다는 건 지금 당장 시장에 금속이 부족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네, 부족하다는 거죠. 이럴 때 웨어하우스 플레이는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트레이더들은 LME 창고에 있는 재고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LME 시스템 밖에 숨겨둔 재고, 이걸 오프워런트 재고라고 부르는데 이것까지 싹 동원해서 단기적으로 공급을 더 꽉 쥐어버리는 거예요. 공급을 더 줄여버린다고요? 그럼 가격이 막 더 오르겠네요? 그렇죠. 금속을 꼭 사야 하는 사람들, 즉 숏 포지션 보유자들을 압박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폭등시키는 스퀴즈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구리시장의 쇼스퀴즈 위험 같은 상황 있잖아요. 네네.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는 2025년 현재 비철금속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또 가격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LME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웨어하우스 플레이라는 전략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네, 특히 LME 가격이 실제 금속 가격보다 구조적으로 좀 할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콘텐고와 베코데이션 상황에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는지 살펴봤죠. 듣다 보니 정말 흥미진진했는데요. 그렇죠. 2부에서는 이 웨어하우스 플레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부에서 출고 대기열이란 말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웨어하우스 플레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출고 대기열, 로드아웃 큐. 말 그대로 LME 창고에서 금속 꺼내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현상이에요. 심할 때는 진짜 몇 달씩 걸리기도 했어요. 몇 달이요? 와. 문제는 이 대기 기간 동안 금속 주인은 계속 창고 임대료를 내야 하고요. 언제 물건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성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LME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가려고 하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 LME 워런트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LME 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면 사람들이 LME 워런트 사서 금속으로 바꿔다 팔고 이런 차익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대기열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차익 거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LME 가격은 계속 싼 상태로 머물고 실제 시장 가격과의 격차, 즉 프리미엄은 계속 벌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LME 가격하고 실제 현물 프리미엄 사이의 격차를 계속 벌어지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위적인 대기열인 거죠. 과거에 미국 디트로이트나 네덜란드 블리싱겐 같은 곳에서 알루미늄 출고 대기열이 정말 극심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지역 프리미엄이 평소에 4, 5배 수준인 파운드당 22센트까지 치솟았던 아주 악명 높은 사례도 있습니다. 와, 정말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거네요. 그런데 창고 회사들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좋아한다고요? 좀 아이러니한데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창고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창고에 재고를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둬야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속 주인들한테 임대료를 할인해주거나 심지어 현금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자기 창고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해요. 특히 긴 대기열을 유지할 수 있는 창고일수록 더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력이 생기는 구조인 거죠. 더 심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더 문제가 되는 건 임대료 공유, 렌트 쉐어링 계약 같은 관행이에요. 임대료 공유요? 그건 뭔가요? 이건 뭐냐면 처음 창고에 금속을 맡긴 회사, A라고 할게요. 이 A 회사랑 창고 회사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금속 워렌트를 사가는 새로운 주인, B가 나타나서 임대료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그 B가 내는 임대료 수입의 일부를 원래 주인인 A랑 창고 회사가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와, 그럼 처음 맡긴 회사는 그렇죠. A 회사는 굳이 금속을 빨리 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기만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결국 LME 시스템 안에 금속이 계속 묶여있게 되고 시장의 유동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LME도 이런 불투명한 계약을 막으려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교묘하네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LME 시스템 밖에 있는 재고, 오프 워런트 재고는 또 뭔가요? 이것도 웨어하우스 플레이의 중요한 요소인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ME가 2014년쯤에요. 이 긴 대기열 문제를 해결하려고 QBRAC라는 규제를 도입했어요. QBRC요. 네, 대기열 기반 임대료 상한제. 핵심은 출고 요청이 들어온 금속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예를 들어 8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한 거죠. 오, 그럼 대기열 문제가 해결됐겠네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또 다른 묘수를 찾아냈어요. 트레이더들이 장기간 보관을 금속에 LME 워런트를 아예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워런트를 없애버린다고요? 네, 그리고는 LME 시스템 밖에서, 즉 워런트가 없는 상태로 창고 회사랑 직접 계약해서 더 싸거나 심지어 공짜로 보관하는 무료 보관 전략을 쓰기 시작한 거죠. 아,
시스템 밖으로 빼돌리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이렇게 LM이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LM이 승인 창고 안에 존재하는 숨겨진 재고, 이게 바로 오프 워런트 재고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숨겨진 재고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창고에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숨겨진 재고는요,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전략적 카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즉 숏 포지션을 가진 트레이더가 만기 때 실제 금속을 인도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LM이 공식 재고가 부족해 보여도 이 숨겨진 오프 워런트 재고를 확보해 둘 수가 있는 거죠. 또 겉으로 드러난 LM이 등록 재고, 즉 온 워런트 재고는 적지만 실제로는 이 숨겨진 재고를 활용해서 적은 물량으로도 선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온 워런트 재고는 LME 시스템 안에서 바로 거래 가능해서 유동성이 높고 투명하죠. 반면에 오프 워런트 재고는 투명성이 낮고 LME 거래에 쓰려면 다시 워런트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창고료를 할인받거나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트레이더들한테는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LME도 이걸 가만두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LME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2020년부터는 월별로, 그리고 2025년 4월부터는 아예 매일 이 오프 워런트 재고 현황을 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인 거죠. 그럼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게임을 실제로 하는 주체들은 누구인가요? 배우들이 궁금한데요. 주로 글렌코어, 트라피고라, 머큐리아,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주 큰 글로벌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들이에요. 아, 그 유명한 회사들. 네. 이들은 전 세계에 걸친 물류 네트워크하고 막강한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런 웨어하우스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LME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글렌코어랑 트러피구라는 2025년에 금속 거래 부문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글렌코어는 상반기에만 금속 거래로 약 1억 5,700만 달러. 1억 5,700만 달러요? 와. 네,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조정 EBIT를 기록했다고 해요. EBIT는 이자 및 세전 이익의 약자인데요. 기업의 순수한 영업활동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2천억 원.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특정 회사가 특정 금속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나요?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 본사를 둔 머큐리아라는 회사는 2025년에 알루미늄 시장에서 백워데이션 상황, 그러니까 단기 공급 부족 상황을 이용한 포지션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이런 백워데이션 상황은 창고 재고를 전략적으로 통제해서 스퀴즈 위험을 높이는 웨어하우스 플레이가 여전히 시장의 중요한 위험 요소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트레이딩 회사들 외에 창고 운영 회사들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까 임대료 수입 때문에 대기업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메트로, 슈타인백 같은 글로벌 창고 운영 회사들이 전 세계 450개 이상의 LME 승인 창고를 운영하면서 이 물리적 인도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료 수입 극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회사들의 웨어하우스 플레이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알루미늄 저장의 중심지가 과거 미국 디트로이트나 네덜란드 블리싱겐에서 말레이시아의 포트클랑으로 옮겨갔거든요. 네, 포트클랑. 근데 이 포트클랑의 주요 창고 운영사 중 하나였던 ISTI UK라는 회사가 최근 창고 규모를 줄였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어쩌면 과거처럼 대규모 재고를 유치해서 임대료 수입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웨어하우스 플레이 모델의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재고가 창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 로테이션 전략인데요. 2025년에 포트클랑에서 약 15만 6천 톤 규모의 알루미늄 재고가 LME 창고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패턴이 관찰됐어요. 15만 톤 이상이요? 네, 이게 단순히 공급이 넘쳐서 창고에 넣었다 뺀 게 아니라 트레이딩 회사들이 창고 회사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LME 시스템 안팎으로 또는 같은 LME 시스템 내 다른 창고로 금속을 계속 옮기는 정교한 재고 관리 전략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러니까 LME가 발표하는 공식 재고 수치만 보고 실제 시장의 수급 상황을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듣다 보니 LME도 이런 문제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요. 물론이죠. LME는 2013년부터 꾸준히 창고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QBRC, 대기열 기반 임대료 상한제가 대표적인 예고요. 네, QBRC. 그런데 이게 의도치 않게 오프 워런트 재고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튀어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LME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4월부터는 LME 창고 내에 오프 워런트 재고를 매일 보고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어요. 이건 분명 시장 투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어요. 이번엔 또 어떤 우려인가요? 과거 QBRC 규제가 트레이더들을 LME 시스템 안에 오프 워런트라는 공간으로 이동시켰듯이 이번 일일 보고 의무화 조치가 트레이더들이 LME 시스템의 감시망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 아예 LME가 승인하지 않은 LME 비등록 창구, 오프 엑스체인지 스토리지로 재고를 옮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비등록 창고요? 그럼 LME는 전혀 파악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LME 시스템의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숨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규제가 강화될수록 그걸 피하려는 더 교묘한 전략이 나오는 규제와 회피의 숨바꼭질, 이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끝이 없는 게임 같네요. 이러다 보니 LME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고요? 네, 맞아요. LME에 정식으로 등록된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오프 워런트 재고나 아예 LME 밖 비등록 창고로 재고가 빠져나가면서 과연 LME가 최후의 보루 시장, 즉 정말 필요할 때 믿고 금속을 구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신뢰도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심지어 LME 시스템에 남아있는 금속들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거나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의 물건들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2022년에 니켈 시장에서 숏스퀴즈로 가격이 통제불능 상태로 폭등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LME가 무려 12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정말 큰 뉴스였죠. 이게 바로 웨어하우스 플레이 같은 전략들이 LME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2025년 현재 시장 상황을 웨어하우스 플레이 관점에서 정리해볼까요? 구리는 여전히 심각한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낮은 재고 수준, 아까 LME 등록 재고 13만 4천 톤 내외, 오프 워런트 추정 3만 톤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높은 가격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과의 가격 차이 때문에 LME 창고에 있는 재고가 계속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알루미늄은 좀 다른 양상이군요. 러시아산 물량이 서방 제재를 피해서 중국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고요. 상반기에만 110만 톤, 전년 대비 80% 증가. 와, 네. 이러면서 전통적인 서방 시장의 공급 흐름이 왜곡되고 있어요. 여기에 CBMCM 관련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LME 가격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프리미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LME 공식 재고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요가 강하다는 신호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피하려는 트레이더들의 전략적인 재고 이동과 지정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일종의 왜곡된 강세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LME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LME 가격이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웨어하우스 플레이는 단순히 금속을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서 LM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금융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웨어하우스 플레이는 LME 공식 가격과 실제 금속 가격 사이에 인위적인 격차, 즉 프리미엄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핵심 동력 중 하나예요. 특히 출고 대기열이나 우리가 숨겨진 재고라고 불렀던 오프 워런트 재고를 전략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실제로 금속이 필요한 최종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제때 원하는 가격으로 금속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 못 구하면 큰일이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기업들이 원자재 조달 비용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겁니다.
그럼 이런 비철 금속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LME 가격만 보고 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겠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LME 가격표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LME 가격은 구조적으로 할인된 가격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지는 프리미엄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기업들은 단순히 LME 선물 가지고 헤징하는 것을 넘어서요,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의 변동 위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세워야 해요. 예를 들면 생산 및 판매 계획, 우리가 보통 S&OP,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이라고 부르는 이 단계에서부터 원자재 가격 위험 관리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전체 공급망 관점에서 재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거죠. 아, S&OP 단계부터요? 네. 또 LME가 이제 매일 제공하는 오프워런트 재고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특정 지역의 실제 재고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조달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비철 금속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나 AI 같은 첨단 산업 때문에요. 네, 장기적인 수요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나 AI, 데이터 센터 건설 같은 이런 메가 트렌드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 같은 핵심 비철 금속 수요가 아주 강력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2035년까지 연평균 5% 이상 성장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5% 이상이요? 네, 여기서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CAGR,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여러 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 내서 매년 꾸준히 얼마씩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관련 제재나 CBM 같은 지정학적, 환경 규제 요인들이 계속해서 공급망을 흔들고 가격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LME 규제 강화 노력과 시장 플레이어들의 회피 전략도 계속되겠네요. 그렇죠. 그 규제와 회피의 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ME가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할수록 플레이어들은 LME 시스템의 감시망을 벗어난 곳, 예를 들어 LME 비등록 창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웨어하우스 플레이를 더욱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게임이군요. 네, 이 줄다리기가 앞으로 LME 시스템의 역할과 신뢰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궁극적으로 LME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과연 지금과 같은 구조의 LME가 계속해서 글로벌 금속 가격의 기준점, 즉 벤치마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철 금속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웨어하우스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복잡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꼭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